네, 반갑습니다. 독거트살입니다. 오늘 지금 7월 10일 11시 정도 됐고요. 오늘 시장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니까 아침에 외국인들이 한 6천억 원 정도를 순매도를 하다가 그 폭을 좀 줄이더니 지금 5,100억까지 줄였어요. 원래 추이를 보면은 쭉 밀어내잖아요. 그쵸? 쭉 폭포수처럼 쫙 그 매물을 밀어내는데 어제랑 오늘은 조금 그 폭이 약해지고 있고, 어제는 오히려 순매수를 한 3,500억 정도 그렇게 매수를 한 상태로 끝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하여튼 5천억 초반까지 지금 약간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이 정도 상태에서 멈춰 있거나 만약에 오히려 폭을 줄이게 되면은 오늘 이 상승장을 계속 지속이 돼서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올해 내내 있었던 일이 뭐냐면,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쭉 한 190조 원 정도를 연초부터 쭉 팔아 제꼈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개인들이 그 매물을 거의 다 받아주고, 기관들은 관망을 하고, 연기금도 계속 이제 매도를 했는데, 다른 투시나 등 이런 쪽에서는 또 매수를 하고, 왜냐면 ETF가 뭐 기관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매도하는 쪽이 그 매도를 어느 정도 줄여주게 되면, 외국인들이 줄여주게 되면은 상승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이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7월 7일 밤에 모건 스탠리가 지저되면 그게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약간 자극적이지만 그런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날에 완전 개폭락장이었죠. 뭐 그날 7월 7일도 개폭락장이었는데, 수요일이던 7월 8일도 완전 폭락장이었는데, 그때 뭐 삼성전기 마이너스 14% 가고 투매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플러스 0.67% 정도로 플러스로 끝났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했으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개인들이 매도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개인들이 매도가 나왔는데, 사실 개인들이 매도가 났다는 얘기는 좀 지쳤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볼 때는 그러니까 단기 바닥을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시장에서 거의 맨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가 매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매수 타이밍일 때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제 많은 유튜버들이 매수 지금 바닥이다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매도가 살짝 일시적으로 멈췄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등만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오늘 또 하이닉스 ADR 상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게 오래 보면은 꼬일 때는 한없이 막 꼬이고, 풀릴 때는 또 한없이 풀리고, 막 이런 업앤다운이 상당히 심한, 조울증이 심한 시장.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도 상당히 큰 시장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뭐 어제 오늘 매도가 조금은 잠잠해지거나 얕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 이 많이 빠진 상태, 누구나 다 인정을 하죠. 지금 코스피는 뭐 금융위기급의 약간 밸류에이션인 것도 맞고, 또 거의 고점 대비로 22% 정도 어제 기준으로 빠졌다가 오늘 한 4%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쭉쭉 올라가가지고 전고점까지 바로 회복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전히 외국인들은 100조 원 이상의 매물을 쏟아낼 것이 분명하고, 올해 내내 이제 계속해서 매물을 쏟아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좀 약간 주춤했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너무 이제 코스피에서 그나마 외국인의 매도를 받아주던 개인들이 이제 못 받아주고 이제 매도로 이제 돌아서고 7,200까지 빠졌으니까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2,000포인트 넘게 빠진 상태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약간은 조금 이제 우리의 매도를 받아주던 버퍼였던 개인들, 약간 호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버퍼였던 개인들이 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막 반대 매매 나오고, 반대 매매 거의 사상 최대치잖아요. 6월달만 해도 3조 원 넘게 나왔고, 아마 이번 달도 엄청나게 많이 나갔을 텐데, 왜냐면 9,300에서 7,000까지 빠질 정도면 진짜 장난 아닌 거니까. 그래서 좀 매도를 좀 줄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약간 저는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약간 외국인들이 아시아 증시를 그냥 ATM기로 생각을 하고, 진짜 인종차별이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냥 여기서 한탕 탁 해먹고 확 나가는, 그러니까 계속 장기 투자로 보지는 않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긴 해요.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볼 때 아시아 증시에서 뭔가 같은 동반자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먹튀적인 성격이 상당히 큰 게, 뭐 아시겠지만 97년도에 IMF 때도 그렇고, 약탈적인 미국을 위시로 해서 약탈적인 우리나라 자산을 완전히 그냥 약탈하듯이 매수를 했죠. 헐값에 다. 그때 당시에 뭐 대우도 상당히 괜찮은 기업인데, 물론 부채가 많긴 했었지만,
그런 것들 다 먹어버려가지고 대우자동차의 그 경차 이런 기술들도 싹 다 미국 기업들이 가져가고 GM이가 먹어버리고 막 진짜 테헤란로에 있는 건물들 대부분 미국 자본이 다 먹었습니다. 헐값에 환이 그때 2,000원까지 올라왔었으니까. 그리고 국내 증시에 있는 은행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다 먹혔죠. 미국 자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일본에 점령당했던 것처럼 자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식민지로 왔던 거랑 비슷해요. 왜냐면 은행주들 기본적으로 외국인 비중이 특히 미국 자본들이 대부분이지만 50% 60% 정도가 외국인 자본 정도잖아요. 그쵸? 그 외국인들이 주주잖아요. 뭐 외국인 주주라고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때 헐값에 들어온 애들이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계속 많이 받고 해서 지금은 배당으로만 한 20년 동안 외국인들이 원금의 몇 배는 다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근래 들어서 이제 은행들이 돈을 잘 버니까 또 차익도 얻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어제 오늘 조금 좋았긴 했지만 이게 어느 만큼 올라갈지는 외국인들 하는 거에 따라서 늘 그래왔듯이 수십 년 동안 우리 시장에서 그래왔듯이 그런 모습을 볼 것 같아서 빨리 어떻게 보면 이 자본시장에서의 주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빨리 우리가 주도권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또 레버리지인데 뭐 레버리지는 이게 많이 했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만약 반등이 좀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조금 멈춰준다면 그래서 8,000, 9,000까지 뭐 이렇게 쭉 8,000까지는 8,000포인트 뭐 중반까지 뭐 정도까지 쭉 올라온다면 속도는 빠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 일단은 외국인들의 키에 달려있는 거고 또 반등을 해 간 거 보면서 제가 볼 때는 8,000포인트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다시 재개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파괴적인 매도일지 아니면 그런 매도가 나오더라도 개인들이 계속해서 좀 받아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때 상황 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이번에 많이들 개인들이 다치고 혼이 났어요. 이게 국장이란 게 쉬운 게 아닌구나 이런 거를 제대로 느꼈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500포인트밖에 안 올랐어요. 좀 아쉽긴 한데 이게 고점에서 22% 정도 빠졌는데 원래 위치까지 가려면은 22%가 아니라 30 몇 프로 초반까지도 더 수익이 나야 되는 거니까 갈 길이 진짜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갈 길로 가는데 너무 가시밭길이 많고 시장의 에너지 특히 이제 시장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게 개인들이었는데 개인들의 힘이 많이 약해진 것 같고 이제 지쳤다라고 하면서 만세 부르고 다시 이제 돈을 빼가지고 은행으로 가는 그런 일부 움직임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9,300까지 가는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반등이 오든 아니면 계속 바닥을 7,000 초반에서 뭐 중반에서 바닥을 계속 다지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물량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시장에 도는 이야기들이라든가 뭐 리포트라든가 팩트들을 다 체크를 해봐도 지금이 우리 증시가 저평가인 건 맞거든요. 맞는 거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싸진 상태, 저렴해진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는 거는 좀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맞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당장 지금 뭐 8달에 갚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돈들 다 내가 주고씩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뭐 어디다 돈을 8월달엔 뭐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갖고 있어 봐라.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으로 뭐 10월달까지는 계속 기존의 입장이죠. 10월달까지는 계속 한번 있어보자. 어디까지 반등할지 모르겠고 뭐 안스피까지 갈지는 언젠가는 갈 텐데 그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엉덩이로 돈을 버는 거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지만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10월까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저퍼주 상태일 때 반도체 종목들이 저퍼주 상태일 때 반도체 주식들은 팔아야 된다. 왜냐면 얘가 시클리컬한 산업이다 보니까 저퍼주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가격이 못 따라갈 때 그때 저퍼 상태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반도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폭발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고점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미친 듯이 그 반도체 업황이 확 올라갈 때 주가가 못 따라가는 게 흔한 현상인데 그때가 고점이기 때문에 팔아라. 그리고 시클리컬
한 그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좁고 짧기 때문에 그때 팔아야 된다는 게 그게 그 전략이 예전에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LTA 그 장기 계약이 전체 매출에서 50%인 상태가 됐고 예전에는 쉽게 이 메모리 반도체를 그 매수하던 그러니까 구입하던 이 하이퍼스케일러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약간 갑의 위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 가격 결정권이라든가 그 큐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결정권이 조금은 그 메모리 업체들한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접어주 상태일 때 매도하라는 그런 전략은 좀 안 먹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팩트 체크를 다 해보셨겠지만 지금 업계에서 그 쇼티지가 메모리 쇼티지가 상당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거를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로감이라든가 그 차익 실현 욕구들이 지금의 약간 변동폭을 만들었고 조정을 만들었던 것 같고, 여기에 레버지까지 양념을 쳐가지고 더 이제 매운맛을 이제 보게 된 상황이 된 거고, 어쨌든 지금은 메모리 수요가 지금 100 정도라고 치면 한 50%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로 가면 더 타이트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메모리 가격들이 상승해서 약간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데 다시 쇼테지가 심해지게 되면은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4분기 정도 갈수록 또 이게 다시 우상향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서운 점이 있어요. 뭐가 무섭냐면 중국 반도체. 한 3, 4주 전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합니다. 얘네가 7월 16일부터 이제 청약이 들어가는데, 얘네가 상장을 하게 되면 대략 600조 원 정도의 시총의 기업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600조 원이라는 게 이번에 삼성 하이닉스 ADR이 40조 원 정도니까 상당히 큰 IPO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청약을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팔고 중국 증시로 넘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틈새로 다 잡혀서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청약이 쉽지 않고 그 청약 그 비중도 외국인 비중 상당히 작을 거예요. 아예 없거나. 그러면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따라 살게 될 것 같고, 또 200억 자산 가분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 영상에 트래블제이 영상에도 올라왔지만 상장하게 되면은 조금씩 사서 모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중국 메모리 업체들 지금 기술력이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결국 이제 중국이라는 캡티브 마켓의 그 지리적인 그 여러 가지 이점을 안고 성장할 수밖에 없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중국인들 자체가 상당히 이제 투기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상장하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상장하면 이제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지금 과창판이 날아가고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막 완전 그 고꾸라질 때 반대로 과창판은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중국 증시. 그래서 다른 중국 증시도 본토 증시, 더 큰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 고꾸라지고,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고꾸라지는데, 그 돈들이 다 이제 과장판, 약간 뭐 나스닥, 뭐 코스닥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쪽으로 잘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간에 600조 원이라는 상장의 대금, 이게 필요한 자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삼전이라든가 하이닉스가 시총이 뭐 2,000조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작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600조라는 돈은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데일리로 외국인들이 3, 4조 원씩을 계속 팔았는데 그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렇죠? 그 외국인들이 얼마나 그 창신 메모리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만만치 않은 그 정도의 그 규모고, 어제 골드만삭스가 리포트 나온 게 한국 증시를 팔고 중국 증시로 가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모건 스탠리의 2단 콤보인데, 어쨌든 그게 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괜찮았잖아요. 그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뭐 그랬는데, 그런 움직임이 예전부터 있지 않았을까. 이미 기관들은 그렇게 한두 달 전에 움직이지 않았을까. 5월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약간 수급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것도 잘 이겨냈어요, 그렇죠? 근데 6월달에는 이제 중국 창신 메모리 상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긴 하지만 하락에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는 아마 다른 채널에서 들어보지 못한 저만의 생각입니다. 뇌피셜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하반기에 양쯔 YTMC 양쯔 메모리 뭐 여기도 이제 상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SMIC 그 파운드리 하는 SMIC도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시총 비중이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본들이 우리 국장에서 팔아서 판 돈들이 대부분 60%는 미장으로 가고, 그리고 30% 정도는 저 미국의 채권 시장으로 간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야기, 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10몇 프로 정도 되는 그 분량 중에서 일부가 중국 증시로 가창판이라고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뭐 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상당히 클 수 있다. 왜냐면 워낙 그 미국 시장 크기 때문에 한 10%만 어딘가에 흘려 들어가도 장난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수급적으로 중국으로 흘러가는 외국인들의 국장을 팔아서 앞으로 100조 정도, 120조 정도 판다, 뭐 어디선 250조 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돈들이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중국으로 자본이 흘러가게 되면 가장 큰 위협은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인 건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볼 때 얘네들이 돈을 그 IPO를 통해서 이제 현금을 지게 돼요. 뭐 10조 정도를 진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 있잖아요. ADR도 한 40조 원 정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 해외에다 가는 유상증자거든요. ADR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그 주식의 일부를 매입을 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외국에다가 이렇게 외부에다 ADR로 이렇게 미국에다가 상장시키거나 아니면 GDR로 해서 유럽에 상장시키든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그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주식은 그대로 있고 추가적으로 40조 원 정도를 유상증자하는 거거든요. 약간 이건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도 유상증자를 별로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장에서 약간 디스카운트 요인이죠. 왜냐면 한 2천조 원 정도 된다면 하이닉스 시총이, 그러면 그 중에서 40조 원이면 한 2%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 정도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실 되는 건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은 안 하는 것 같고, 어쨌든 하루에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2%가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40조 원을 결국에는 유상증자를 해서 조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뭘 하냐면은 캐펙스 증설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창신매물 같은 경우도 한 10조 원 정도를 시장에서 뭐 7조에서 10조 얘기 나오는데 조달해서 결국에는 그 캐패시티 증설로 들어가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빚을 지면서까지 창신메모리는 캐패시티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장의 영향을 조금씩 줄 겁니다. 메모리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시장에서 그 물량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점점 그 비중이 커지고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퍼센테이지 점유율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내년에 한 지금 뭐 8%면 내년에 한 15% 16%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지금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대규모 그 캐펙스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2010년 뒤까지인가? 뭐 2030 몇 년까지 거의 뭐 2천조 원 이상을 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주가가 확 떨어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요인이긴 했어요. 지금 약간 사후 약방 같은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1년에 버는 돈이 올해 뭐 한 300조 원 둘이 같이 합쳐서 전익 합쳐서 뭐 50조 원, 내년에 뭐 600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1000조 원, 2000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거는, 그러면 한국 몇 년 동안 번 돈을 다 캐펙스 투자로 때려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 부담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번 돈 다 쌓아놓은 게 아니고, 그 하이퍼 스케일러들처럼 돈을 쌓아놓은 게 아니고 이제 뭐 쏟아내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디스카운트 유행이 되고 멀티플레이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25% 정도까지 확 빠질 건 아니고 한 10% 정도 선까지는 끝났어야 되는 건데, 레버리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변동이 컸던 건 사실이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좋은데 왜 자꾸 캐펙스 증설을 하냐라고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이 타이트한 이걸 좀 즐겼으면 좋겠고, 급한 건 어차피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고 우리는 뭐 급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근데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중국 업체들 때문에 그래요. 중국 업체들이 원래는 재작년만 하더라도 메모리 업체들이 적자였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메모리가 시황이 확 뜨면서 창신 메모리도 아마 흑자로, 아주 소폭이지만 그 창신 메모리 설립 이후로 처음으로 아마 흑자를 냈을 거예요. 조금. 그러다가 올해는 흑자 규모가 30조 원 정도. 뭐 우리 메모리 기업들이 1년 올해 한 350조 원 정도를 번다고 하니까 그에 비해서는 작긴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30조 원이라는 돈도 상당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에서 한 10조 원 정도 조달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30조 원 정도를 번다는 거는 진짜 큰 거거든요. 그러면 한 40조, 50조 원 정도를 올해 현금을 쥐게 되면 이거를 캐펙스 투자를 들어가자. 그러면 라인을 한 3개 정도
반도체 라인 한 3개 정도? 뭐 이 정도. 중국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라든가 미국에 비해서는 공장을 짓고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그 정도는 라인이 생긴 건데, 그러면 엄청난 또 메모리의 공급이 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 역사는 치킨 게임의 역사입니다. 뭐냐면 앞에 과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자기들끼리도 치킨 게임을 하는데, 어쨌든 물량 싸움을 해서 후발주자들이 못 올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치킨 게임을 해 가면서 그 전에 있던 뭐 옛날에 뭐 엘피다라든가 키몬다, 뭐 이런, 엘피다는 일본 업체였고 키몬다는 독일 업체였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치킨 게임을 못 이겨가지고 파산해서 날아갔죠. 왜냐면 일본 기업들이라든가 독일 기업들은 그렇게 막 수십조 원 대규모 증설 같은 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시작한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다 같이 치킨 게임 하면서 후발주자를 다 눌러버리는 그런 역사가 메모리 시장에서 반복이 됐는데, 지금 중국 업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캐펙스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더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계산하고 하는 거고요. 물론 진짜 10년 동안 2,100조 원에 달하는 걸 다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정권은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은 질러 놓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빵을 치는 거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증설 들어가요. 물론 전익에 비해서는 규모는 작아요. 한뭐 500조 원 정도?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큰 건데, 뭐 여기는 2,100조, 우리는 2,100조니까 500조 원 정도를 하고 있는, 그런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다들 보면 과점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 후발 주자인 중국 업체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치킨 게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회의적인 게 있어요. 왜냐면 중국 업체들이 과연 죽을 것인가, 치킨 게임을 죽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이유는 창신 메모리의 대주주가 공산당, 중국 정부, 그리고 뭐 알리바바를 위시한 그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주주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얘네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적자를 한 10년, 20년 돼도 아마 그 중국 정부가 메모리 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죽지 않을 거고요. 몇백조 원을 투자해서라도 메모리 산업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고, 실제로 한 약간 비공개가 아니라 러프한 그런 수치긴 하지만, 뭐 200조 원 넘게 투자를 해왔다라고 하는 게 한 3년, 4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은 더 많이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이 치킨 게임, 선도 업체들의 치킨 게임 때문에 망할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러다가 진짜 2028년 이후에 반도체 업황이 진짜 공급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지금은 그 수요가 100이면은 공급이 50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인데, 중국 업체가 이런 분위기를 다 깰 거를 막기 위해서 증설을 얘네들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도 사실 드는 게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2028년도에는 2027년에 6년보다 훨씬 많이 투자하게 될 거고, 30년까지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미장 종목들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최근 10년 동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는 거의 밸류에이션상으로 볼 때 최저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모건 스탠리도 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는 좀 다시 하이퍼스케일러들 살 때가 된 게 아닌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다 그 미국 주식을 팔고, 대부분 하이퍼스케일러들인가 다 팔고 나올 때에 비해서 지금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이제 플러스 조금 한 자릿수로 올라왔는데, 오늘 반등을 하면서 다시 들어가도 그렇게 좀 저렴하게 사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9,300의 그 짜릿했던 그 쾌감, 그런 게 있어서 넘어갈지는 모르겠는데, 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강하게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적은 잘 나오긴 할 텐데, 대신에 이제 KPS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분명히 이제 7월 22일부터 다들 그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 상승폭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물론 돈은 엄청나게 잘 벌고 있을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여전히 잘 나올 거고, 어닝 서프라이즈야 뭐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이 증권사들이 이제 그 TP 타겟 프라이스를 내는데, 그거를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보는 것보다 낮게 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면서 주가가 확 7, 8%는 확 뛰거든요. 그러면 매수 주문 같은 거 확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일부러 흥행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흥행을 위해서 약간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진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야지 이제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수수료를 챙기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돈을 벌거든요. 그런 게 있고,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면 진짜 이거 심각한 겁니다. 기본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어닝 쇼크면은 이건 진짜 장난 아니고, 그래서 막 갑자기 대형주들이 10%, 15%, 20% 빠진 거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예민하고, 또 퀀트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런 약간 알고리즘 매매들이 이런 거에 따라 상당히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팩터가 막 그런 거거든요. 유동성도 보고 금리도 보고 뭐 전쟁 이런 거 다 보긴 하겠지만, 이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닝 쇼크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대신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TP를 좀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게 좀 그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이런 고민들을 며칠 전부터 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매 분기 전년 동기로 볼 때는 한 50% 이상씩 나오고, 이익률도 뭐 옛날에 80%대 나오다가 지금 70%대까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가공할 만한 삼성전자 수준으로, 이번 연전 삼성전자가 앞섰죠. 80몇 조로. 근데 그만큼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고, 아마 이번 분기에 나오는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근데 계속 몇 년 동안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왜 주가는 작년 가을 이후로 못 가느냐? 그게 관건이. 이게 왜 못 가냐면은, 제가 볼 때는 경쟁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실적은 좋은데 경쟁자들, 뭐 TPU 같은 거, 뭐 그 아마존의 트라니움, 그리고 대부분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엔비디아한테 주는 그 칩 값이잖아. 얘네가 그 GPU를 팔아가지고 80% 가까운 이익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익을, 그 프리미엄을 안 주고 자기들이 뚝딱뚝딱 칩을 만들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그거에 혈안이 있는 거야. 안 그래도 데이터 센터 짓는데 거의 이제 올해만 해도 7,100억 달러? 거의, 그러니까 얼마죠? 갑자기 계산이 안 되는데, 거의 천조 원 정도, 천조 원이 넘는 정도의 수준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메모리라든가 GPU인데, 요거를 아끼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지금 애플은 창신 메모리 막 얘기, 테스트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거 진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칩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주가를 오히려 지금 퍼가 19, 트레일링 퍼가지, 포워드 퍼가지 19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저가긴 맞는데 못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거라고 좀 보고 있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볼 때는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매출이 매분기 전년 분기 대비로 50%씩 뛰고, 또 이익률이 70에서 80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왔다 갔다는 아니죠. 80에서 70으로 내려왔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몇 년 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2023년부터는 적어도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프리미엄을 받아가면서까지 쭉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애플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그 매출이라든가 이익 증가세 흔들리지 않아요. 쭉 올라갔는데,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 편인데, 엔비디아는 그걸 넘어서서 오히려 성장이 가파르게 가는데도 평가가 그렇게 박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는데, 또 한편에 볼 때는 이제 5조 달러라는 게 시장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크기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이제 부담스러운. 마찬가지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2천조 원이 넘는, 그거는 상당히 좀 큰 거긴 하죠. 전체 7천조 원 넘는 시장에서 이건 8천 포인트대 기준입니다. 둘 다 합쳐서 한 4천조 원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50% 넘어가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그렇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들 이 있는 거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직접 GPU 칩을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 5조 달러라는 시총 받아들이기가 조금 버거진 상태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제가 고민이라는 게 그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주가는 저평가 상태에서, 엔비디아처럼 저평가 상태에서 못 가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기업들, 그리고 4천조 원이라고 하는 시총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담스러운 가격대 시총이 아닌가. 이러면은 우리나라의 전닉도 이 정도 수준에서, 시총이 이 정도 수준에서
정치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좀 되더라고요. 아무리 앞으로 실적이 더 나와도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건 뭐 가봐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하이닉스 ADR이 상장이 되거든요. 앞에 제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이건 유상증자인 거고 그래서 지금 퍼로 볼 때는 마이크론이 10일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20 정도가 넘는데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도 뭐 15 이상 될 거예요. S&P 기준으로 볼 때 퍼가. 근데 얘는 10일이에요. 저평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지금 한 퍼가 6 정도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평가 상태예요.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마이크론 정도 수준의 시총을 비슷한 멀티플을 적용받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아시죠? 아신 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10에서 11 정도의 펄을 적용받던 멀티플 적용받던 코스피 시장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거의 이제 S&P 같은 경우는 나스닥 S&P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20 이상 이렇게 받았고 하이퍼스케일러도 지금 22 정도 25에서 27에서 22 왔다 갔다 그 바운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정도의 그 정도의 멀티플 적용받는 거는 다 코리안 디스카운트입니다. 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분단 국가라고 하는 그 리스키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지배 구조가 상당히 별로 안 좋은 상황. 그래서 이제 지배 구조 얘기하면서 작년에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만 좋아져도 20-30% 정도의 업사이드 있을 거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건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배당 성향이라든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 이런 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미친 듯이 합니다. 장난 막 수백조 원 규모로 막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막 하거든요. 번 돈 다 때려 먹어서 다 자사주 살 때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안 하고 캐펙스 투자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번 돈을 다 캐펙스에 투자를 하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고 특히 메모리 기업들. 근데 그에 비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자사주 매입을 하다 보니까 펄을 적용받기가 좋은 펄 받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 이게 전체로 볼 때는 우리 잠깐 말씀드린 대로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들이었는데 그래서 마이크론이 10일 받고 우리 기업이 6 정도 뭐 받는 거는 지금 6은 너무 빠진 거고 한 8 정도? 그 정도? 한 20-30% 디스카운트 되는 거는 제가 볼 땐 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ADR 상장하고 나서 뭐 우리나라 증시가 뭐 하여튼 우리나라 증시라기보다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퍼가 마이크론 정도 수준까지 받는 거는 그러면 퍼가 지금 6에서 11 정도면은 지금 그러면 50, 뭐 거의 100%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이닉스가 230만 원 되니까 100%면 거의 얼추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450만 원, 500만 원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28만 원이니까 한 56만 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56만 맞죠? 56만 원 가야 돼.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타겟 프라이스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긴 쉽지가 않습니다. 태생적으로 쉽지가 않고 미국 시장에 상장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되게 똘똘한 동남아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코스피에 상장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동남아 기업을 우리나라 기업들의 멀티플을 줘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그 국가가 분단 국가야. 전쟁이 약간 휴전인 상태야. 여기 이란 뭐 미국 거기 전쟁처럼 그러면은 제대로 멀티플을 주기가 더 어렵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하이닉스 ADR 특히 이거는 추가 상장 유상증자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40조 원 정도를 조달해서 이 돈으로 뭘 할 것인가? 이게 주주 환원을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또 캐펙스 투자다. 그러면 미국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캐펙스 투자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ADR에 대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막 진짜 막 거품을 풀면서 우리도 드디어 이제 미국 기업 같은 멀티플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현직 했을 때 ADR 삼성전자 ADR을 그때 당시에 약간 일시적으로 고평가 몇 프로 고평가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팔아서 국내 증시로 역상장하는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이거 해본 분 없을 겁니다. 저는 뭐 당연히 기관이었으니까 증권사에 기관이 있었으니까 도움이 있었으니까 그걸 해봤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HTM에 HTS에서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10년 전에 뭐 그걸 해봤는데
아주 일시적으로 한 몇 프로 먹기 위해서 그렇게는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뭐 절차적으로도 있고 수수료도 내야 되고 수수료도 좀 센 편이에요. 왜냐면 약간 특수 업무이기 때문에.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장한 이유는 약간 상징적인 이유가 크다. 최태원 회장이 약간 또 징글벨 그 NIS에서 또 울리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국내적으로도 약간 국격 상승 뭐 SK 하이닉스의 인지도 제고 SK 하이닉스 그 상장 티커가 이름이 SKHY인가? 그 되게 그 줄임말로 누구누구 사랑해 뭐 이럴 것 같은데 하여튼 예. 하여튼 잘 사랑합니다. 예. SK 하이닉스 사랑하고 삼성전자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하여튼 국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 많이 들어간 영상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지만 그런 것들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장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제가 약간 밸류에이션은 다 하고 들어왔고 약간 포모도 살짝 섞어서 5월달에 들어왔는데 지금 5월달에 들어왔던 그 지수 때도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제 주식도 지금 그 정도 선에서 들어왔던 데에서 별 차이가 안 나는 본전 위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9,300의 짜릿한 그 가격대로 다시 가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잘 버텨보세요. 잘 버텨보시고 이 메모리 이 랠리 그 업황이 쭉 가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건 아니니까 그런 펀더멘탈 결국에는 펀더멘탈 회귀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은 지금 독거 투자지는 좀 딥하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말하면서도 생각하고 기존에 했던 생각들을 좀 다 녹아내는 그런 채널이고요. 독거 그 트래블 제이에 있는 그 동고 투자지 같은 경우에는 좀 아침에 식사를 마치고 약간 스몰 토크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쩝쩝거리는 소리라든가 그 포크라든가 이런 거 소리 나잖아요. 땡땡땡 소리 그런 거 이제 듣기 싫다고 하셔가지고 식사를 다 마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약간 스몰 토크 약간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보시고 또 생각이 좀 많아지고 좀 쌓이게 되면 그거는 이제 독거 투자지 이 채널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졌고요. 여기 광안리도 이제 7월 초부터는 며칠 전부터는 에어컨을 켠 상태고 오늘은 에어컨 켜고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면역 잘 지키시고 마누카꿀도 많이 사랑하시고 이번 달에 또 스프레이도 증정사 28,000원짜리인가? 이거를 공짜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챙겨 두시고 왜냐면 이게 뭐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잘 이번에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거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좀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은 상당히 제가 강추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험해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옆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